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1차시 반도체 기술 및 시장 이해를 소개할 황지원입니다. 본 시리즈는 반도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구나 쉽게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도록 만든 강의입니다. 이번 1차시에서는요, 반도체 기술 및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술에 대해 다들 생소하실 텐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 반도체가 무엇인지, 반도체 기술의 등장 배경부터 시장의 규모와 제조 과정, 반도체 산업에 대한 내용까지 배울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원격교육센터의 공유형 학습 콘텐츠 반도체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재원입니다. 이번 강좌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의 신창원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재직하고 있고요. 반도체공학과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수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요, 반도체 몰라도 반도체 산업이 무엇이고 반도체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쉬운 단어들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준비해서 강의해보고자 합니다. 네, 반도체 기술 및 시장 이해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간단히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우선 반도체란 정확히 무엇이고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보통 반도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반도체란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하고요. 그다음에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우리는 반도체라고 합니다. 백금이나 구리와 같은 금속 물질과 나무, 옷감과 같은 부도체, 이 둘과는 매우 다르게요. 실리콘 또는 원적에선 잘 나오는 게르마늄, 이런 물질들은요, 전기 전도율이요, 금속이나 부도체의 중간 정도 되는 값을 가지는 소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면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순수한 실리콘 반도체 재료는 전기가 반만 통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실리콘은 반도체 재료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막상 측정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요, 거의 부도체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나요, 열 또는 특정한 불순물입니다. 즉 실리콘이 아닌 물질을 실리콘에 주입해서 넣어주게 되면요, 이 부도체스럽던 실리콘 소재가요, 드디어 도체처럼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부도체, 어떨 때는 도체, 그래서 그 중간쯤인 반도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르고요. 음식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자면요, 소금과 또 우리 적당한 마법의 가루인 MSG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뿌리면요, 같은 스테이크 덩어리지만 소금 간을 잘하고 다른 후춧가루나 다른 물질들을 잘 이렇게 적당하게 발라준 소고기 경우에는 훨씬 맛이 좋아지죠. 똑같습니다. 실리콘 소재 역시 실리콘만 가지고는 우리 일상생활을 뒤덮고 있는 다양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새로운 물질을 투입함으로써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칩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 칩을 제조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재 실리콘입니다. 네. 그러면 구리처럼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와 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반만 도체인 소재를 반도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반도체 종류를 또 구분해서 어떤 반도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반도체 종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반도체는 크게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로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으로 개발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D램, S램, 낸드 플래시 메모리, M램, 그다음에 P램,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형태들로 크게 메모리 제품군들이 현재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요, 이러한 데이터를 연산하고 제어하는 목적으로 개발되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요. 크게는 로직 연산용입니다. 직접 회로 칩들이 있고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CPU, GPU, 그다음에 핸드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AP, 그다음에 특정한 주문자가 특정한 목적으로 설계한 ASIC이라고 하는 칩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다오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디스크리트, 아날로그, 옵토를 줄여서 다오 반도체 제품들도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반도체를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반도체 제품별로 시장 규모는 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반도체를 전공하고자 하는 예비 대학생이나 또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 반도체 산업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나 일반 시청자들 분들이 모두 이 반도체 산업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산업 제품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그 다음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 제품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팔려 나가는지 그 시장 장터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화면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로직이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세서들이 대부분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이 프로세서들을 더 기술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요. 주로 택하는 기술 방법들은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그 껐다 켰다 하는 가장 작은 부품이 있습니다. 그 부품을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로직 시스템 반도체 칩 기술의 핵심 사안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의 마켓을 구성하는 축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 그리고 검색하는 메모리,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상품들이고요. 최첨단 공정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다양한 인스타부터 해서 카카오톡 여러 가지 메신저 서비스부터 해서 안 쓰는 것들이 없잖아요. 다 데이터를 개인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 메모리 반도체 마켓의 규모는 점점 확대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아날로그 마켓이 있는데요. 센서나 방송기기 등에서 나오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들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첨단 공정 기술이 이렇게 필요한 영역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OSD라고 하는 로직 메모리 아날로그와는 또 다른 영역인데요. 주로 반도체 첨단 공정 기술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는 영역이라서요. 대한민국에서는 최첨단, 최선단, 최고의 반도체 기술력 위주로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아마 이런 마켓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 지금 설명을 몇 가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이 반도체 마켓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왔어요. 그래서 이를 연도별로 한번 보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그 비중은 달라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마 자료에 지금 나오고 있을 텐데요. 2020년 반도체 시장 규모는 466억 불에 해당이 되었고요. 대략 한 500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시장이고요. 이 중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125빌리언 달러 정도 되어서요.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의 한 4분의 1 정도를 점유하였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점 하나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텔, AMD, CPU 시장의 규모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D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2020년 기준으로 같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현재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이런 점이 시사하는 바는 향후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등을 필두로 2020년대 한 10여 년간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의 세상을 아마 이렇게 갈아엎고 전환하는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대규모의 데이터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시장, 그다음에 호황기, 불황기가 비록 있긴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굉장히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영업이익을 많이 낼 때가 있고, 어떤 해에는 적자가 심지어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업다운은 극심하지만 긴 시간을 펼쳐놓고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할 것이고, 동시에 그 전체 반도체 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네, 주요 이벤트별로 한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업과 다운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듯이요. 1990년에 글로벌 PC 판매량이 급증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즉 PC 시대가, 개인 PC 시대가 열린 것이고요. 그 이후로부터 한 10여 년 뒤에 처음의 스마트폰,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스마트폰인 블랙베리가 탄생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아이폰이나 갤럭시와 같은 스마트폰이 등장한 건 2008년이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모바일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최근을 돌이켜보면 한 2016년에서 18년 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ICT 기기들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인간이 생성하는 데이터 양보다 기기가 생성하는 데이터 양이 더 많아지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2016년 정도였고요.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자원으로 활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년대는 PC 시대, 2000년 한 2010년 요 정도는 모바일 시대, 그다음 2020년 조금 앞서 한 16년부터 현재 이후를 살펴보면 거의 빅데이터, AI,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키 플레이어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있는데요. 이 세 메모리 반도체 키 플레이어들의 기업 가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중간중간 굴곡은 있었지만 결국은 수십 년간 꾸준히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자료들을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메모리 반도체업의 매출 규모를 정리한 데이터인데요. 한 90년대, 그다음 2000년대를 보면 PC 시대가 열렸고 그 사이 중간중간 우여곡절은 좀 보입니다. 그리고 2006년 이후에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매출액은 상향 조정되었음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2016년 이후에 퀀텀 점프하듯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AI 그리고 그런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통신 기술인 5G 서비스가 확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마켓은 한 칸 한 칸 우리 계단 올라가듯이 퀀텀 점프하는 모습들을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수치도 많았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품별로 반도체와 시장 규모를 이해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반도체 칩 생산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복잡한 제조 과정을 거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크기의 부품들로 구성된 집적 회로를 만든다고만 알고 있는데요. 발음이 어렵네요. 네, 보다 더 상세하게 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반도체 집적회로 예컨대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칩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으면 1시간? 하루? 내일? 모레? 그렇진 않습니다. 최소한 석 달 정도 시간을 주셔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제조 공정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수백 번의 공정 과정을 통해서 이 실리콘 재료로 만들어진 얇은 판인 웨이퍼상에 반도체 집적회로 칩을 형성하는 전공정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이 완료된 웨이퍼를 끄집어내어서 칩으로 이렇게 잘라서 패키징 작업까지 하는 후공정,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서 반도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아마 보고 계실 텐데요. 크게 베어 웨이퍼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칩이 만들어지지 않은 실리콘으로만 만들어진 웨이퍼를 팹이라고 하는 반도체 제조 공장의 팹에다가 이제 투입을 할 거고요. 그러면 대략 한 주요 5가지 정도의 공정 기술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박막, 영어로 틴 필름을 증착하는 증착 공정 과정, 그 다음에 미세 회로 패턴을 만들기 위한 빛을 이용한 포토 공정, 그 다음에 회로 패턴을 떴으면 필요 없는 물질들은 뜯어내야 되니까 식각 공정, 에칭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밟아왔던 공정 과정에서 이렇게 패턴들이 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물질을 더 씌우게 되면 이렇게 그 모양이 계속 우글쭈글하게 남아요. 그래서 그걸 평탄화하는 CMP 과정, 그다음 중간중간마다 계속 세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클리닝 공정, 둘을 합쳐서 CNC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고기 맛있게 구우려면 소금 넣어야 되듯이 실리콘 이외의 불순물을 주입하는 그런 디퓨전이라고 불리는 공정. 그래서 크게 한 5가지, 좀 더 넓히면 한 8가지 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주요 공정 기술들이 이용하면 대략 한 500에서 600단계 정도 해서 100일 정도
반도체 공장 안에서 웨이퍼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정 과정을 경험하고 나면 드디어 완성된 칩이 웨이퍼 위에 나오고요. 네. 이 웨이퍼를 그대로 팔 수는 없어요. 다시 웨이퍼를 자르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고요. 그게 백엔드 공정 혹은 후공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품이 되어도 괜찮은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웨이퍼 레벨에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잘라서 패키징을 하고, 그다음 패키징해서도 이게 제품으로 만든 게 정말 이거 괜찮은지 확인하는 마지막 패키징 테스트까지 끝내면 드디어 고객에게 이 메모리 반도체 칩이 전달됩니다. 근데 후공정은 한 열흘 정도 걸리고요. 네. 전공정은 한 100일 정도 걸리니까 넉넉하게 뭐 한 넉 달 봐도 되고요. 좀 빠르게 공정하면 한 석 달 만에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엄청난 과정들을 거쳤는데 이 칩 제조 공정은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눌 수 있고 대략 3개월 정도 맞나요? 네, 정도의 생산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도체 칩은 회사가 직접 설계부터 제조, 생산, 판매까지 다 하는 건가요? 이 반도체 산업의 밸류 체인이 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복잡한 500에서 600단계의 제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이 반도체 칩, 반도체 제품들은요, 팹리스, 파운드리 또는 IDM 뭐 등등 이런 밸류 체인 상에서 칩들이 개발 및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칩 설계만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 공정 시설인 팹이 없죠. 그래서 팹이 없다, 팹리스 회사라고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요, 설계를 아예 안 해요. 설계는 하지 않고 설계된 칩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파운드리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요, 아니야, 나는 나 혼자 다 할 거야 해서 혼자서 수행을 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을 종합 반도체 회사 또는 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라고도 설명합니다. 반도체 밸류 체인의 이 후방 산업과 전방 산업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반도체 밸류 체인 상에서 후방에 있는 회사들은 주로 김 부장, 이 부장 말고 소 부장이 계세요. 그래서 이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 이 소부장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소부장 이외에도 사실은 설계에 필요한 전자 설계 뭐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되나요? 일렉트론 디자인 오토메이션이라고 EDA 마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로 블럭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더 잘게 나눈 또는 기본이 되는 IP 블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제공하는 뭐 영국의 ARM 혹은 ARM이라고 하는 회사도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회사들이 반도체 산업의 후방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 이렇게 앞쪽을 쳐다보면 전방 산업은 주로 이제 이런 반도체 칩을 주로 활용하는 모바일, 뭐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회사들, 뭐 중국의 오보, 비포, 샤오미도 있을 거고,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사업부도 그런 일을 하고요. 뭐 여러분 좋아하는 애플, 아이폰 이것도 모바일 반도체 밸류 체인 상에서는 전방 산업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는 뭐 우리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 칩들 그런 것도 뭐 전방 산업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자동차에 쓰이는 다양한 뭐 컨트롤러 이런 전자 제어 구동 장치들도 반도체 밸류 체인 상에서는 전방 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자료 화면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계, 제조 공정, 패키징, 판매 이렇게 크게 네 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다 하는 기업이 좀 전에 말씀드린 IDM이고요. 뭐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미국의 뭐 마이크론, 인텔 이런 곳이 대표적인 IDM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퀄컴이나 엔비디아와 같이 칩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팹리스, 그다음에 대만의 TSMC,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이제 대표적인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는 업을 가진 회사고요. 그다음 오사트라고 하는데요. 아웃소스드 어셈블리 테스트. 중국 이게 레이버 인텐시브한 노동 집약적인 사업 영역이다 보니까요. 중국에 여러 우수 업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일즈라고 표현된 부분은요.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이 칩 설계를 해서 TSMC나 삼성의 칩을 맡겨서 얻은 다음에 중국 회사에 보내서 패키징하고 자기들이 완성된 칩을 받아서 판매는 또 자기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갤럭시 폰 D를 열어볼 일이 혹시라도 있으면 열어보면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퀄컴의 칩이 있는데 그거 퀄컴에서 설계는 했지만 만든 건 삼성 아니면 TSMC 기업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도체 칩은요 혼자서 다 하는 키 플레이어도 있지만
여러 섹터별로 나누어서 분업이 잘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지구적으로 미국, 중국, 대만, 한국, 유럽, 뭐 인도, 동남아시아까지 어떤 나라도 이 반도체 산업에서부터 어쩌면 자유로워질 수 없는 정도로 글로벌 마켓이 잘 뿌려진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어떤 기업들이 또 어떤 세부 영역을 담당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각 국가별로 반도체 밸류체인에 대해서 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미중 간의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패권 경쟁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마도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에서 각 국가별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알면 이 향후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상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앞서 반도체 밸류체인 자체는 전 지구적으로 모든 국가가 다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좀 더 국가별로 나누어서 어떤 국가가 이 밸류체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반도체 밸류체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반도체 칩 설계, 반도체 공정 장비 이런 것들은 미국이 잘하고요. 그다음에 제조 공정, 팹 시설은 한국, 대만이 잘합니다. 그다음에 후공정, 패키징 기술이죠. 이는 대만, 중국이 선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재는 일본을 중심으로 뭐 여러 국가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별로 큰 역할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면요. 아마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고 계실 텐데요. 설계, CPU, GPU, FPGA, AP 등 칩 설계는 미국. 뭐 그렇지만 D램 설계만큼은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설계 작업에 필요한 IP 코어들이 있는데요. 그런 설계 자동화 영역 EDA 사업과 IP 코어는 결국은 영국의 암, 미국의 시납시스 케이던스라는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공정과 관련해서는요. 10나노 이하 첨단 선단 공정에서는 대만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리딩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첨단이 아닌 공정은 반도체업에서는 레가시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가시 공정은 뭐 TSMC도 잘하고 있고요. 삼성 파운드리도 잘하고 있고 하지만 여기에 이제 새로운 플레이가 뜹니다. 바로 중국의 SMIC라고 하는 주요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모리를 한번 보시면요. 메모리는 뭐 단연 대한민국이 제조 강국이고요. 리딩하고 있는 영역이고 그다음 여기에 하나 더 끼워준다면 일본의 키옥시아, 과거의 도시바 메모리가 키옥시아로 사명을 변경했었는데요. 이렇게 한 3개 정도 국가에서 한국이랑 일본 그리고 미국 정도가 메모리 반도체의 또 주요한 플레이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설명을 간단히는 드렸지만 전공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 장비 부품 이런 것들은 어느 국가에서 이렇게 역할을 잘하느냐를 살펴보면 뭐 여전히 미국, 일본,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전공정에 필요한 소재 중에 포토 리지스트, 그다음에 포토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 너무너무 잘해요. 거의 그 EUV 장비라고 하는 첨단 노광 장비에 맞는 포토 리지스트는 거의 전량 일본이 잘 하고 있고요. 이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서 국산화에 일부 성공하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EUV 장비에 들어가는 포토 마스크는요, 100%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뭐 향후에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일 간의 어떤 관계나 일본과 또 다른 제3국 간의 관계가 비틀어질 때 이런 EUV에 활용되는 포토 마스크가 어떤 하나의 발화점이 될 수도 있는 소재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장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국가들의 국기들을 지금 한눈에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대충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들이 이런 반도체 밸류체인의 영역에서 요 정도의 역할을 하는구나. 대한민국 국기가 어디에 얼마나 박혀 있는지도 보시고 일본 국기는 어디 있고 대만 국기는 어디 있고 미국 국기는 어디 있는지 보면 전체 밸류체인에서 주요 국가별로 역할이 어떤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확실히 한국도 정말 반도체 강국이고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텐데 이게 반도체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반도체 기술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이번 강의에 처음에 꺼낼까라고 고민했는데요. 그랬다가는 아마 보시다가 다 시청자들이 그만 봐야지 할 것 같아서요. 어렵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반도체 기술의 등장은요. 1947년 아마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을 텐데요. 시청자분들께서 벨랩에서 샤클리가 처음으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이 최초의 반도체 집적회로의 부품 소자를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 1958년에 잭 킬비 박사님께서 집적회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선보였고 이걸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지금 1960년 이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부품인 이 MOSFET라고 하는데요. MOSFET 이런 트랜지스터는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 우리 국적을 가지셨던 강대원 박사님께서 발명하셔서 지금의 우리 대부분의 전자기기에 이 모스펫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칩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살아계셨으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지 않으셨을까 하고 내심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CPU와 메모리로 나누어져서 반도체 기술은 쭉 분화 발전해 왔고요. D램 같은 경우는 IBM의 더날드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발명해 하셨고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지금 키옥시아 과거 도시바 메모리에서 최초로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5, 60년 정도를 뒤를 돌아보면요. 한 2년 정도를 주기로요. 반도체 집적회로에 들어가는 MOSFET라고 하는 부품 소자의 개수가 2배씩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 시간에 공부한 대로 2의 x승 형태로 해서 x가 1, 2, 3 올리면 전체 값은 2, 4, 6, 8, 10 이렇게 안 가고 2, 4, 8, 16, 32, 64, 128, 512 뭐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뭐 이런 법칙을요 인텔의 창업자인 골든 엘 무어 회장님이 이렇게 무어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반도체 칩 시장의 성장을 이렇게 눈부신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무어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반도체 산업만 이렇게 눈부신 속도로 지수함수적인 성장을 한 건가? 다른 섹터에서는 이런 발전은 없을까? 만약에 그런 발전을 하지 못했다면 왜 못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뭐 자동차는 요즘에 안 쓰는 사람이 다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무어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자동차 기술이 쭉 발전해 왔다라고 상상을 해보면요. 막 그림에 지금 나오고 있을 텐데요.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정말 럭셔리 자동차잖아요. 이 한 대를 지금 아마 한 50년 정도 반도체 시장 기술이 성장하듯이 자동차 기술이 성장했다면 한 4만 원 정도만 있으면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살 수 있어요. 엄청나게 가격을 다운할 수 있었을 거고요. 연비도 중요하잖아요. 뭐 휘발유 1리터를 넣어서 몇 킬로를 달리느냐. 이 연비 같은 경우도 반도체 기술 개발하듯이 자동차 기술, 엔진 기술이 좋아졌다면 1리터 주유하면 지구 2바퀴를 돌 수 있는 수준의 연비가 구현이 되었을 거다라고 지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자동차 하면 또 이렇게 빨리 달리고 싶은 욕구도 생기잖아요. 최고 속도를 한번 봤는데 최근에 뭐 아주 멋진 자동차들 속도를 봐도 시속 1000km/h는 본 적 없을 거예요. 그건 거의 비행기 속도니까요. 근데 이 반도체 기술이 성장하듯이 자동차 기술도 성장했다면 현재 그 자동차 최고 속도는 무려 390만 km/h에 다 다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리해 보면 그죠? 4만 원짜리 자동차를 기름 1리터만 넣으면 지구 2바퀴를 돌고 최고 속도는 390만 km/h니까요. 이런 발전을 반도체 산업은 해왔고요. 자동차는 그러지 못했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런 자동차 가격, 연비, 최고 속도가 그렇지 않다는 건 시청자 여러분이 이미 체감하고 계실 거고요. 하지만 반도체 산업만큼은 이런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기술 혁신을 실제로 지난 50년 동안 성공해 온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 이 자동차 산업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정말 상상도 안 될 일이잖아요. 그만큼 반도체 산업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어의 법칙에 따라 반도체 집적 회로 내에 집적되는 반도체 부품 소자의 수가 또 지속 함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기술 성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혁신이 있었나요? 그 무어의 법칙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
기술에 대한 상세한 얘기들은 뒤따르는 강의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로 나누어서 조금 더 자세히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모리 반도체 강의는 이제 곧 뒤따를 테니까요. 시스템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소자인 모스 FET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그림을 보고 계실 텐데요. 너무 오래전 기술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2000년대에 들어서서 양산에 성공한 90나노 반도체 기술, 2003년에 양산이 됐고요. 그다음 2년 뒤인 65나노, 그다음에 또 2년이 지나서 45나노 이렇게 해서 쭉쭉쭉 발전해 왔고요. 핵심적인 사안들은 실리콘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를 늘리거나 줄이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공정 기술들이 개발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라고 하는 유리창에 있는 그 소재예요. 그것 대신에 해프늄 다이옥사이드라는 신물질을 도입해서 한번 기술 혁신을 했고요. 최근에 일어난 가장 큰 돋보이는 기술 혁신은 2차원 구조를 가진 반도체 소자를 3차원 구조를 가진 반도체 소자로 변형했다는 점. 그래서 최근에 아마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3차원 반도체 소자, 3차원 구조를 가진 뭐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을 닮은 핀 FET, 그다음에 뭐 멀티플 브릿지 채널에서 MBC FET 뭐 이런 형태의 용어들이 여기저기서 떠다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엔지니어링,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뭐 3차원 반도체 소자 구조 이런 굵직굵직한 기술 혁신들을 통해서 CPU나 GPU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단위인 모스펫의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쭉 여전히 ING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요, 정말 이 반도체를 반도체 모르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제품별 분류, 시장 규모, 제조 공정 과정,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도체 기술의 등장과 개발 역사, 기술 혁신 등을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교수님과 말씀 나누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반도체 모르고 시작한 강의인데 이렇게 벌써 반은 채운 것 같죠?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강의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